인사하고 수고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셨습니까? 작년에 뵈고 뵀습니다. 좀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시지 마시고 나이는 저 주십시오. 제가 아직 30대라 여러분 나이 하나씩 가져가셔서 제가 50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 여러분이 11월달, 12월달에 공부했던 것하고는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11월, 12월 달에는 일주일에 3번 왔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두 번 왔습니까? 그랬구나. 어떤 학원을 보면 11월, 12월에 1차 과목하고 공법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헷갈린 것 같습니다. 2번 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매일 와야 되잖아요. 그럼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아마도 이게 힘든구나 그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긴장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공부 진행 방향, 수업 진행 방향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가장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사는 몇 시쯤 끝나느냐 이게 가장 관심사 사실은. 그래서 매주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거야 아마. 어떤 날은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피곤해 보이는 날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1시 반에, 그렇지 않으면 뭐 1시 50분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8주 과정을 통해서 수업이 이제 진행되잖아요. 근데 1월달, 2월달 우리 금요일 7주 나옵니다. 그럼 7주 가지고 하면 수업을 7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좀 중요성 없는 것은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좀 부실하되니까 아마도 3월 1일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 3월 1일 날은 여러분 다 쉬다잖아. 3월 독립운동, 뭐 만세운동을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3월 1일까지 해서 아마 1월달, 2월달 과정이 8주가 될 겁니다. 3월 1일 날도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요. 뭐요? 아니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학원 안 나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3월 1일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혹시라도 무슨 일로 인해서 3월 1일 날 수업을 참석하지 못했다. 그럼 동영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책을 보면 약 700페이지가 정도 되는데 제가 약간 우리 책에 대해서 약간 그냥 내용이 불만이 있는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책에. 왜 색깔이 민법하고 비슷하냐는 말이지. 그래요. 그게 대해 좀 약간 불만입니다.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 색깔이 민법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민법하고 개론 둘 중 하나는 색깔을 바꿔버리세요. 앞에다 그 표지를 좀 뭐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은 이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700페이지 전부 다 공부한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700페이지 전부 다 왜 떨어지냐면 부동산학 개론은 100점 맞을 수 있지만 민법은 37.5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이걸 전부 다 공부한다? 그러면 민법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수업 들어가는데 1년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 거예요? 60점 맞는 시험 공부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 시험 공부한다는 거. 시험 공부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만 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중점적으로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것만,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기본서라고 이거 있는 책은 3월달, 4월달까지만 봅니다. 5월달에는 요약 정리집에서 나와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넉 달 동안에 걸쳐서 제가 다 언급을 할 건데 중요성이 전혀 없다. 얘는 나올 확률이 거의 뭐 0%다. 그런 것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 2월 과정에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마 60 내지 70만 제가 언급할 것이다. 그럼 3, 40%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3, 40%는 3, 4월 과정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과정에서 언급하는 거, 3, 4월 과정에서 언급한 것 두 번에 동시에 언급했다. 그것은 100% 나온다는 소리고 나올 확률이 좀 희박하다. 그렇지 않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쉽다. 그런 것은 3, 4월 과정에서 하면 1, 2월 과정 안 하고 1, 2월 과정 하면 3, 4월 안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시험에 안 나오면 시험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럼 탄력성은 매번 하지만 근데 경기 변동이라는 파트 있습니다. 경기 변동이라는 파트 매번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데 1년에 2번만 수업 들으면 다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짜증나고 저도
효율적인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제 1, 2월 과정에서는 패스하고 3, 4월 달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자료가 한 4개 정도 됩니다. 기본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강의 노트, 그 다음에 5월달 가면 요약 정리집, 그러니까 기본서 700페이지, 강의 노트 94쪽, 그 다음에 요약 정리집 180에서 200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정도 되면 약 50페이지 정도로 줄여줘요. 부동산의 개론을. 그럼 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 주로 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기본서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기본서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강의 노트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강의 노트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단연간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의 말을 물어보면 그럼 50% 이상이 나는 요약 아니 강의 노트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강의 노트가 가장 좋냐면 일단 페이지 수가 적어요. 그 다음에 손때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강의 노트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알고 갔다. 그런데 80점 밑으로 갔다. 그러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강의 노트만 알고 간다 하더라도 전부 다 80점 이상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강의 노트에 손때를 묻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강의 노트를 어디 친구 만나러 갈 때도 강의 노트를 막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괜히 기치장에서 하요 거치장에서. 그다음에 한 달 후면 이제 설인데 또 설 때 공부해야 된다고 강의 노트 가져가고 이 기본서 가져가고 기본서 가져갔다 어떤 역할을 한다? 기본서 베개 역할합니다. 기본서는 그러니까 기본서 이런 것은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강의 노트도 가져갈 필요 없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카메라로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책 가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짬짬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60점 다 맞추게끔 수업을 할 겁니다. 60점 장담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불안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60점 가깝게 맞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이제 뭐 경험하셨을지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이렇게 뭘 알려주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우는 사람들이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 또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우리 구리 수험생들이 다 합격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저를 생각해서 조금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 2월, 3, 4월 과정에서는 부동산학 개론이 아니라 민법 위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 달부터는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 점수가 낮다면 부동산학 개론도 신경 써야 되지만 4개월 동안은 민법 위주로 공부해 주시고 2차 과목에서는 공법은 조금만 신경 쓰시고 나머지 것은 수업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 성기를 내버리십시오. 중개사법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 그 다음에 공법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4개월 동안은. 그러면 4개월 동안은 다른 2차 과목 그냥 수업만 들으시라고. 그런데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은 수업에 빠지지 마시고 자, 계속 길어지는데 말이 동영상이 합격률과 현장 강의 합격률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동영상 들으신 분들 10명 중에 1명 합격할까 말까 합니다. 근데 현장에 오신 분들은요 10명 중에 3명, 4명, 심지어는 5명까지도 합격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결론 나왔네. 여러분 중에서 우리 학원에 전부 다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 수업이 잘못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성인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성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냐 공부를 조금 했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더 보면 합격하는 거고 좀 덜 보면 합격 안 하는 거 못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수단이지 나는 동영상을 해야지 그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동영상으로만 공부하시는 분은 계시거든요. 그러면 동영상은 합격률이 떨어지니까 동영상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거든.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하셔야 될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집중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이 합격하는 거지. 나는 동영상을 하니까 언제든지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나 좋아. 언제든지 들으신가 보시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하신 분들은 내가 동영상으로 하니까 현장에서 수업 듣는 것보다 훨씬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현장감도 떨어진다. 그럼 내가 전달 받는 것도 떨어진다. 합격률도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으로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해야 되면 집중력 가지시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못 들었다. 그럼 동영상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집중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계속 길어지는데, 이제 길어지는데 하나만 할게요.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공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타인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서로 피해주는 행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지나치게 좀 산만하다든지 계속 예를 들어서 코를 푼다든지 그 다음에 다리를 계속 떨고 있다든지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 옆 사람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거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이렇게 할 겁니다. 강의 노트를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의 노트 있는 내용 거의 90%가 제가 칠판에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칠판에 쓰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 같은데 강의 노트 없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강의 노트 없으니까 쓰실 분은 쓰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있으면 칠판에 쓰는 것하고 다 똑같으니까 그냥 칠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강의 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장점은 여러분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을 놓칠 확률은 좀 떨어지는데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멍 때려 버립니다. 칠판 보면서 멍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보입니다. 아, 저분은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분에게. 자, 이렇게요. 멍 때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자, 책은 그냥 아무거나 펴놓으시고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쭉 하고 나서 책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체크할 겁니다. 자, 수업 시작해 볼게요. 동영상만 하신 분은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수업 진행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공부를 하시다가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저한테. 쉬는 시간에 늘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근데 때로는 강사들이 무뚝뚝하게 왜 질문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강사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할 거니까 질문을 통해서 하나라도 알고 와야 되고 매번, 매일, 매주 저 볼 때마다 딱 하나씩만 알고 가십시오. 그런다 하더라도 60점 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할 거잖아요. 딱 하나만 그럼 알고 가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오늘 하나나 두 개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만 공부하세요. 그래도 1년 동안에 몇 개를 배우냐면 40개 이상 배웁니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그래도 불합격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제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강의 노트는 일쪽 펴시고 기본서는 그냥 4페이지 정도 펴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자고요. 오늘은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우리 책은 몇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저는 4개의 장으로 나눕니다. 자, 오늘은 첫 수업으로서 부동산학 총론을 배울 건데 부동산학 총론은 한 4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저는 이렇게 나눠요. 자, 강의 노트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총론에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학문적 성격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책들은 부동산학의 책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은 중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 똑같아요. 어떤 책을 보더라도 두 번째는 부동산의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책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념 이렇게 하고 세 번째다가 부동산의 분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책은 개념과 분류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 묶어놓은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개론 출제 범위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목차를 줬는데 그 목차의 첫 번째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너무너무 지금 진지하고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왔을 겁니다. 2시까지 수업 듣고 1시간 밥 먹고 3시부터 해서 7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9시까지 놀고 밥 먹고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자 이렇게 지금 계획 세웠습니다. 그 계획 다 무시하기 바랍니다. 왜?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계획 세우지 마세요. 괜히 계획 세워서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세우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하세요. 그냥 매일 조금씩.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문적 성격은 제가 설명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데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출제하지 않기로 했냐면 17회 때부터 이 부분은 출제하지 않고 2번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 이 부분부터 출제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7회 때부터. 그러니까 13년, 14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럼 그 14년 동안 이 부분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아니요. 6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6문제 출제했으면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답니다. 출제하지 않기로 해서. 그럼 왜 출제하지 않기로 하고 출제하느냐? 뭐 국회 청문회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학이라는 게 이거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끔씩 출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2년에 한 번씩 출제한다면 작년에는 출제했습니까? 아니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출제 확률이 매우 높다. 왜? 평균 2년에 한 번씩이면 작년에는 출제하지 않았다. 올해는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다. 되셨죠? 그런데요. 여기 학문적 성격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상적이고 뭐 효율적이고 형평성이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 총론이라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학 개론을 배울 때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다루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총칙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미리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부동산학을 배우는데 부동산학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문적 성격은 매우 추상적이고 부동산학 개론 전반에 걸쳐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이념 같은 것을 학문적 성격 이 부분에서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3, 4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1, 2월, 3, 4월 이 순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건데 오늘은 약 4가지 이야기 할 겁니다. 그 4가지에서 나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부동산학 책을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약간 페이지 수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거 하기 힘들어지니까 시험에 주로 출제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최소한 부동산학이 무엇인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자, 책은 볼 필요 없는데 책을 보면 그럼 부동산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동산 학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술되어 있어요. 뭐 김영진 교수, 뭐 조주영 교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분들의 견해 하나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책에 나온 것 전부 다 시험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틀린 질문 만들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학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학자입니다. 그러면 제 견해를 시험에 내는데 시험의 출제자는 전부 다 제 제자들이거든요. 그럼 제 제자들이 또는 제 제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는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저의 견해를 잘못된 질문을 만들 것 같습니까?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는데 그런데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애운다 안 애운다? 안 애운다. 심지어는 보지 않아도 다 됩니다. 그럼 출제되면 다른 데서 답을 주는 거지 거기서 답을 주지 않는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의 개념을 볼 건데 부동산학에 대해서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걸 가지고 설명할 건데요. 저뿐만 아니라 전부 다 김영진 교수라는 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강사들이. 왜 그러냐면 그분을 존중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아버지, 부동산학의 선구자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박사 1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그분의 견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지금 부동산학계에서 그래도 권위자라고 하신 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김영진 교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대하는 입장에서 그분의 견해를 가지고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부동산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거 부동산학의 학문적 정의, 학문적 개념 여러 번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여러 번 시험에 출제했는데 한 번도 틀린 말을 만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우지 마시라고. 그러면 김영진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럼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겁니까? 중개 행위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사람들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들은 토지를, 부동산을 개발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나눠보는 겁니다. 중개하면 중개활동, 평가하면 평가활동, 내가 이용하면 이용활동, 사고 팔면 거래활동,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 활동을 하는데 무슨 활동을 할 겁니까? 중개활동을 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부동산 활동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면 부동산이라는 놈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라는데, 여러분 60평대 아파트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구나. 땅은 많이 가지고 싶죠. 근데 땅은 많이 가지고 싶은데요, 그런데 땅을 만들 수 없어요. 부동산이 부증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도 제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땅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울로부터 해서 약 300km 지점의 땅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저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땅을 제가 죽으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실제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왜 아파트 5개, 6개 가지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뭐라는 소리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시골에 있는 땅을 수도권에 가져와서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서 좀 싸게 팔아버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그 땅이 못 움직입니다.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져요. 그러면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제약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주어지면 5천만 인구가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땅 한 평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토지가 이렇게 주어져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경제학적으로 해봤더니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 이 말은 매우 추상적인 말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는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우리 5천만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걸 만들어내보자. 그걸 만들어내는데 능률하기 위한 원리를 만들어내자. 원리 만들어냈으면 그것을 현장에서 써먹여야 된다. 그것을 응용 기술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이 중개 활동을 합니다. 그럼 그 중개 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 잘하십시오, 중개업자에게 능률하십시오, 중개업자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능률화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중개 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는 능률화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원리를 만들어냈으면 중개업자들이 현장에서 써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서 써먹는다면 부동산 활동이 능률화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척하는 학문이에요. 개척한다, 만들어낸다 소리예요. 만들어내는 과학인데, 그런데 이 과학은,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이 결합돼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학문이 결합됐단 말이 종합, 응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김영진 교수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요. 김영진 교수는, 나는 부동산학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뭔데?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리와 응용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여러 학문이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나는 개념 정의하겠다. 이게 김영진 교수가 부동산학을 개념 정의한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지문 우리 시험에서 4번 등장합니다. 지문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4번 나왔습니다. 한 번도 틀린 말 만들지 않아요. 의미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학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알고 가요. 자,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를 쭉 했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 응용과학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학문적 성격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우리 시험에서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초창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올까 X일까요? X입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연구하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연구 대상. 그러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만 연구 대상 합니까? 그렇지 않고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랍니다. 26회 때 어떻게 시험에 출제하냐면 이렇게 시험에 출제했어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라고 출제했습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오. 그래요. 이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은 좀 이따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합니다. 이제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목표,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목적, 목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같아요? 부동산학은 뭘 추구하냐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매우 잘하겠다. 그걸 추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목표,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중요성이 없습니다. 부동산학의 목적, 부동산학의 목적입니다. 목표.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총 4가지 상을 알았네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정의는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성격은 종합응용과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동산학의 목표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다. 되셨죠?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갑니다. 이 부분이 또 시험에 출제했어요. 이 부분만 책으로도 출제했었습니다. 부동산학은 원리와 응용 기술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원리가 이론입니다. 그럼 이론을 만들어냈으면 그걸 현장에 써먹여야 되잖아요. 그게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중개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이론을 중개사들이 중개사무실에서 써먹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론은 과학의 입각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성이 요구됩니다. 자, 실무는요,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기술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 박스 친 부분에서 우리 시험에서 3번 등장하는데, 물론 지문에 등장하는 거죠. 단독 문제 낼 수는 없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부동산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학문이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오. 자,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학문이다. 그러면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출제하면 틀린 말이에요. 부동산학은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중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부동산학은 2가지 다 요구하기 때문에. 의미하셨죠? 또 이렇게 해요. 부동산학을 이론 측면에서만 볼 때,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인데 이론 측면에서만 볼 때는 과학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면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과학성, 기술성 2가지가 요구돼요. 근데 이론 측면만 본다면 과학성이 요구되는 거고 실무 측면만 보면 기술성이 요구되는 거고.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외우지 않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만 이론은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2번째요. 부동산학의 성격입니다. 부동산학의 성격. 여기 지금 우리 학문적 성격 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부동산학의 성격입니다. 그럼 부동산학의 성격은 칠판에 있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응용과학이다. 근데 이 종합응용과학에 5가지 정도의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쓰지 않을 건데 우리 책 보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쭉 5가지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 하나도 알 필요 없습니다. 이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알면 됩니다. 부동산학은 한마디로 종합과학입니다. 종합과학이란 말은 여러 학문이 결합됐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다. 순수한 과학이 아니라 여러 학문이 결합됐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항만 하면 순수과학이라 하는데 여러 가지 결합돼서 응용과학입니다. 그럼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자, 2번째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과학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이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니까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는 1950년대, 1960년대는 부동산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960년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갔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간들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거죠. 그 경험을 집대성했습니다. 그게 부동산학입니다. 그래서 경험각이라고 그래요. 자, 네 번째 부동산학은 규범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규범각이 무슨 말이냐고 책에 써 있어요. 규범각 밑에 막 설명이 나온다고. 그거 싸그리 무시합니다. 왜? 우리 시험에서 규범각이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안 내니까. 규범각이 무슨 말인가 낸다. 그것은 국어시험이니까. 그럼 우리 시험에서 경험각이 무슨 뜻인데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거 나오면 내가 죽어버린다. 안 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학은 응용각이다, 종합각이다, 경험각이다, 규범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규범각이 무슨 말이냐면 규범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 우리 법 질서 지켜야 되잖아. 법이 규범입니다. 규범. 법은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종교, 도덕 이런 것들이 규범이잖아요. 규범. 그러면 부동산학은 규범각이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학에 입각해서 이런 이론과 실무에 입각해서 한다면 그럼 부동산 활동이 능률화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규범이 되는 학문이다 해서 규범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섯 번째요. 과학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름 되면 왜 날씨가 덥고 겨울 되면 왜 낙엽이 지고 그 다음에 낙엽이 굴러가고 눈이 오고 이런 걸 연구합니다. 이거는 무슨 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다. 그럼 부동산학에서는 봄에는 어떻고 여름에는 어떻고 이거 연구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뭡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그대로 멈춰라? 부동산 활동이잖아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이거 부동산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활동이죠. 거래 활동입니다. 거래 활동.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 활동을 했습니다. 이건 부동산 활동이죠. 그런 것들은 다 사회현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 사고 판다. 사회현상이잖아요. 중개 사회현상이잖아요. 감정평가 사회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이렇게 좋아할까? 왜 아파트 없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까? 왜 터지가 한 평도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까? 그게 다 사회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파트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아파트 없나?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있나? 빌라 10개 가지고 있다. 빌라 10개도 없습니다. 아파트도 없고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주택 없습니다. 땅을 있다면 그렇죠. 제가 산 것도 제가 산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산 땅 하나 있고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궈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켰던 것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갖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땅은 상당히 좋습니다. 24번 국도에 전부 다 접해 있습니다. 국도에 다 접해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 국도가 확장된다고 해서 보상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요 한 20여 년 전부터 이게 도로에 다 접해 있는데 이거 참 그러더라. 그래서 매실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저거는 어떻게 해서 매실나무를 심었을까? 보상받을 줄 알고 그랬을까? 진산이가 그랬겠지. 막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진산이가 심으라겠겠지. 그래서 보상 많이 받겠지. 지금 동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지금 매실나무를 심는 분들이 있어. 내가 심어도 안 돼요. 지금은. 이미 거기 다 수용된다고 공고 난 뒤에 심어봐야 보상 안 해주니까 다 뽑으세요. 내가 그렇지. 그래서 그 나무 우리 밭에 심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받을 수 있게끔. 자, 그래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부동산학은 매실가학이다. 아니고 무슨 가학이다? 사회가학이다. 이렇게 어느 분들은 부동산학은 매실가학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사회가학입니다. 이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거든요. 자,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중요성이 없습니다. 뭐야 도대체?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강의 노트를 보면 부동산학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사회과학의 반대가 자연과학이거든요. 그럼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냐 자연과학이냐 물어봐요. 그럼 무슨 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겠죠.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응용과학이거든요. 응용과학의 반대가 순수과학이거든요. 그럼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까? 순수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응용과학입니까?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문입니다. 구체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입니까? 물어봐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순수과학입니까? 아니라는 소리죠. 응용과학이라는 소리죠. 그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고 아니고 수상적 학문도 아니고 순수과학도 아니고 그다음에 부동산학은 아주 가상적인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추, 순, 자가 아니다.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야. 여기 5가지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내는 것은 좀 없어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내거든요.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다. 그러면 O입니까? X입니까? X. 그래서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4가지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순수과학과 자연과학을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순자가 아니다. 이거만 하셔도 돼요. 그냥.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순자가 아니다. 그럼 누구다? 길자다. 명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성격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을 배워요. 3대 측면.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이런 걸 3대 측면이라고 해요. 여러분이나 제가 여러분이 중개 활동을 하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활동을 하든 이거 살고 팔든 간에 어떤 부동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항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 부동산을 사겠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럼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저 땅값하고 건물 가격이 얼마일까? 이거 생각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지금은 주거적인데 상업적으로 바뀐다는 말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 이 건물이 몇 년 됐을까? 이 건물의 높이는 저기 철근 콘크리트 좋은가? 이 건물에 지금 화장실은 몇 개 있을까? 이 건물의 높이는 얼마 될까? 이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가지는 결국은 3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법에 관한 것, 또 하나는 돈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을 경제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토지의 면적, 토지의 모양새, 건물의 구조, 건물의 높이 이런 것들. 그것을 기술적이라고 그래요. 이 기술적을 물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보이는 거, 배가 약간 나왔다. 그런 것을 물리적이라고 그래요. 코는 크다. 키는 적당하다. 이런 것을 물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걸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뭡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입니까? 그렇게 내면 제가 죽어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대 측면이 무슨 말인가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3대 측면을 생각한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부동산학을 생각할 때 3가지 측면에서 사고방식을 갖는다 이런 소리예요. 맞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것은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십시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이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3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하셨나요? 그래요? 그럼 이 3가지를 3대 측면이라 하는데 그런데 또 학자들은 뭔가 연구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연구하는데 이 2개는 형태가 없어요. 법률적 사항, 경제적 사항, 형태가 없다. 가격이라는 개념이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적 사항은 이거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법률적 사항입니다. 1년 내내 서서 보세요. 망부서처럼 보세요.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태가 없다고 해서 무형적 측면 이렇게 해요. 자, 그러나 건물의 높이는 높네, 낮네, 한 10층 되겠네. 눈에 보이죠? 기술적, 높이 같은 거, 면적 같은 거, 크기 같은 거, 모양새 같은 거 이게 기술적 물리적인데 형태가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렇게. 이 3가지가 3대 측면이고 이 3대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을 무형, 기술적으로 유형적 측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답니다. 되셨죠? 자, 근데요 하나만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개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개별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개별 부동산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 이런 뜻입니다. 개별 평가라는 게 있어요. 개별 평가. 그럼 개별 평가는 그것 하나만 평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이란 말은 하나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개별의 반대가 두 개 이상입니다. 두 개 이상이 결합된 것을 복합이라고 그래요. 복합. 그래서 복합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를 본다. 그럼 세 가지를 결합된 걸로 본다. 그럼 세 가지가 결합돼서 뭐라고 한다? 복합 측면, 복합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3대 측면이 뭔가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3대 측면이란다. 이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법률적, 경제적은 무형이고 기술적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갔을 때 1번부터 5번 이내의 문제에서 문제 지문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오면 이거 유형, 무형 나올 수 있겠구나 머리를 딱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쭉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오면 이것 봐라. 그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개를 3대 측면이라고 한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뭐가 나오냐? 이 세 가지가 복합 개념인데 세 가지를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그것도 안 나와요. 이 두 개가 유형이냐 무형이냐를 물어봅니다.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시험은 3대 측면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3대 측면 한다. 그게 20년 전의 시험입니다. 그럼 최근에는 3대 측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내고 이 두 개는 무형이고 얘는 유형이다. 이렇게 내요. 또 하나 추가해 볼 겁니다. 그럼 최근에 또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부동산학을 우리 인간이 볼 때 세 가지, 부동산을 볼 때 세 가지로 본다면 복합 개념으로 본다, 우리가.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몇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측면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이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지식 중에서 무슨 지식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럼 부동산에 관해서 무형적 측면,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형적 측면은 소유권은, 가격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형적 측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법학 알아야 되고 경제학 알아야 되고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미 됐습니까? 그래요. 이제 하나 더. 자,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라고 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몇 개의 측면이 이루어진다? 세 가지 측면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지금 쓰는 것은 우리 강의 노트에 없습니다.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 사실은 금방 이해돼요. 선생님 나는 쓰고 싶으면 써야지. 자, 부동산 개발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부동산 개발이거든요. 이렇게 구리에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샀습니다. 이걸 사서 택지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대형 쇼핑몰을 하나 건축하고 싶어요. 이게 부동산 개발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가 돼요? 이게 개발의 타당성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타당성이 있는가?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해야 돼요. 그럼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까요? 몇 가지 측면? 세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보잖아요. 복합 개념 보잖아요. 그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 측면,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럼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타당성. 법적으로 여기에 대형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10층 이상의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럼 나는 15층 짓고 싶다. 그럼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다고.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개발하는데 그런데 500억이 들어간다. 근데 개발해서 분양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400억밖에 안 나온다. 그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기술적 타당성. 이 세 가지 측면 복합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타당성 분석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파트가 있어요. 부동산 관리. 그러면 부동산 관리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하는 게 부동산 관리입니다. 그럼 부동산 관리도 몇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그러면 이 부동산의 수익과 지출,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다.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다. 10층짜리다.
상가 건물로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경제적 관리,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수익과 지출 관리.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의 수입은 높이고 어떻게 하면 지출은 낮출 것인가. 그게 수지 관리거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수지 관리는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경제적 관리.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은 내용을 가면 좋다. 그러면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지면 법률적 관리가 있고 경제적 관리가 있고 기술적 관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익과 지출 관리하는 것은 세 개 중에서 어디입니까? 수익과 지출이 경제적 관리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가 지금 상가 건물입니다. 그랬는데 이 상가 건물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청소하는 분들을 내가 고용할 수도 있고 여기 영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 영역에 대해서 계약하겠다. 청소업체하고 계약하겠다. 그러면 이 계약도 관리인데 어디에 속할까요? 법률적 관리. 뭘 계약하고 예약하고 법률적 사항이잖아. 그것을 법률적 관리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 그러니까 청소업체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보일러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거 점검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관리 같아요? 기술적 관리.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되셨나요? 네, 됐어요. 이게 부동산학의 3대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무슨 말인가 안 나오고 두 개 묶어서 무형이라고 하고 얘는 유형이라고. 유무가 바뀌면 틀린 말이고 이 말이 의미는 부동산학에서는 전부 다 세 가지 측면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산 개발이든 관리든 다 복합 개념이다. 자, 하나 더 합니다. 감가라는 게 있어요. 감가.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 감정평가로 가서 가치를 감소시켜야 되겠다. 그것은 감가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감가 요인은 몇 가지가 있을까?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럼 감가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내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연수. 그럼 내용연수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되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측면으로 이루어졌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을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